요즘 강의로 이제 바쁘시다고 네, 예, 말씀하셨는데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그럼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강의해 주세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실 사고 싶어도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맞아요. 하이닉스 네, 보세요.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주씩만 사려고 해도 뭐 거의 3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투자하지 말라는 건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내가 반도체 섹터를 사고 싶다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를 사려면 한 주씩도 다 사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관련된 그 ETF들. 그러니까 ETF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관련된 그 펀드, ETF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개별 종목을 사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개별 종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수형 ETF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이제 로봇, AI 이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관련된 섹터들의 ETF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할 때는 수수료를 따져보고 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아니면 수익률을 좀 네. 비교해보고 고르게 되나요? 국내 주식 매매하면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거든요. 근데 ETF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좌들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게 이제 미국 시장. 예, 미국 지수 ETF에 대한 그런 관심도나 투자에 대한 거는 꾸준하거든요. S&P. 그런 것들은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으니까, 예, 배당소득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절세 계좌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라 하면 IRP도 물론 포함해서 예, 그렇죠. ISA. 네네, 연금저축계좌라든가, 예, 뭐 ISA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슈엔슈님께서 운용하고 네. 계신 통장군의 포트폴리오는 네,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되게 재밌는 게 2024년도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는 다시 또 국장으로 돌아오는 게 지능순이었어요. 진입은 지능순이었어요. 리턴은 지능순.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꾸준히 어떤 시장에서 자꾸 뭐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편출입을 하지 말고 결국 보면은 국장에 꾸준히 있었던 사람이 승자였었거든요. 저도 국장에 계속 있었는데, 제가 국장에 계속 있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재테크 전문가라면서 왜 여기 있느냐, 빨리 미장으로 가야지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도 미장도 투자하고 있지만 국장의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좀 내가 꾸준히 국장이든 미장이든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지켜봐야지, 정말 철새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묻었다 이러면 오히려 수익률이 전 더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마이너스다. 맞아요. 네, 소위 네. 말하는 뭐 사고 팔고 이것도 네, 포함해서 네, 네, 오히려 맞아요. 안 하고 네. 진득하게 맞아요. 네. 지키는 거. 네. 그러니까 저도 미국 시장 이제 그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요즘 꾸준히 투자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과거부터 꾸준히 투자한 계좌가 수익률이, 예,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은 꼭대기인데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미국 시장은 언제나 꼭대기였다. 네, 그 꼭대기였던 것들을 아예 꼭대기지만 꾸준히 투자. 왜냐면 지금 내가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미장은 언제 들어가든지 항상 꼭대기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입 시기를 내가 따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투자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저는 조금 방망이를 짧게 했으면 좋겠다. 방망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매매 스윙을 조금 더 이제 예전에는 좀 꾸준히 이렇게 내가, 예, 모아갔다면 지금은 꾸준히 모으기보다는 그래도 좀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액션이 좀 더 주의 필요하다. 깊게 보다가 필요하다. 네, 네, 방망이를 짧게 하는 건 그만큼 수익 구간들을 좀 나눠서 네, 그렇죠. 가야 아까 된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상했던 그 수익률이 왔을 때에는 계속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지금 수준에서 증권회사에서 15,000 간다고 했대 이거를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묻어두기만 한다. 지금 사서. 네, 그거는 네. 지금은 조금 위험한 저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생각합니다. 거죠. 특히나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건 생각해요. 진짜 짧게 봐야 된다고. 네. 하지 말라고. 네, 맞아요. 하지 말라고. 안 맞는다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재테크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내가 꼭대기에 들어가면 그만큼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플을 24시간 켜놓게 돼요. 그거는 저는 투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그러려면 레버리지 투자를 조금 안 해야지 덜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이제 네, 역사적 정말 상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 주가 흐름도 뭐 아주 대단하진 않아도 계속 상방으로 그렇더라고요. 우상향으로 네, 이틀 가고. 됐는데도 그러니까요. 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 네. 분위기는 원래 공모주의 또 네네. 달인이시니까 네네. 요즘 어때요? 네네. 계속 그 치킨값과 커피값. 커피값 네네. 걸고 계시나요? 아, 예, 지금 근데 이제 예전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가 예전에는 이제 대여들, 우리 흔히 말하는 공모 규모가 큰 그런 대기업들의 상장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대기업 쪼개기 상장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공모 규모가 큰 기업들의 상장은 사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시총이 그 정도 되는 스몰캡 기업들의 상장들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모 규모 자체가 작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균등이라든가 아니면 비례 배정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균등이 모두 영주 아니면 한 주 배정인 거예요. 근데 이 영주 아니면 한 주 배정이니까 운이 좋으면 한 주 배정 안 되는 거고 운이 없으면 또 못 받고 그리고 비례도 한 주 배정 받으려면 요즘은 정말 몇 천만 원이 기본이다 보니까 사실상 공모주 투자가 예전보다 더 거리감이 좀 있게끔 느껴지거든요. 대신에 또 장점은 뭐냐면 작년에 그 IPO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관들의 그 의무 보유 확약 우대 배정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건 그런 기관들이 좀 더 또 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날 확률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배정받기가 힘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배정을 받으면 손실 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한 주, 두 주 가지고는 또 수익률을 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래서 커피값을 벌기는 하는데 저가 커피값을 벌고 있다. 고가가 아니라 프리미엄 말고 그냥 그렇죠. 대중 커피값. 네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금 바지런을 떨어서 네네. 안 하는 이 그냥 네네. 하는 게 네. 그래도 나을 수는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이제는.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면서요, 우리가 물론 목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재테크가 주는 기쁨 중에 하나가 그 소확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는 깊이보다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모주 상장일에 내가 매도했는데 그 짧게 해주는 그 커피값이 주는 행복, 그거를 계속 좀 누리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슈엔 씨와 함께 계속 공모주 투자하시는 네. 걸로. 슈엔 씨의 블로그를 가시면은 이렇게 네. 친절한 안내가 돼 있고 읽어보시다 보면은 투자를 권유하시진 않지만 그 톤에 따라서 이거는 해야 된다, 패스해야 된다 댓글도 맞습니다. 보면은 좀 네네. 알 수 있고 그런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천만 원을 넣어서 거의 한 네네. 주를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이라 하셨어요. 네. 사실 몇 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마통을 끌어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왜냐면 이자를 네. 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냥- 마토 쓰게 되면 뭐 이제 또 환불일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또 4일 환불도 많기 때문에 4일 환불 계산했을 때는 오히려 이자가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요즘은 대체적으로는 균등 위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네. 같긴 하더라고요. 균등은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안 짜게 해서 네, 해결이 그렇죠, 그렇죠. 되니까. 몇만 원 아니면 몇만 몇십만 원, 그쵸. 원으로 예, 투자해 볼 수 되면은 있으니까.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네. 혹시 뭐 조만간에 네, 네. 관심 두고 계신 공모주 있어요? 최근에는 공모주들도 또 일정이 이렇게 잡혔다가 또 많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주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횟수가. 예, 종목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나오는 거는 저는 대체적으로는 좀 하는 편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손실날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등이라도 좀 참여하고자 예, 하고 있고요.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슈엔 씨 블로그는 공모주가 잦아야 사람들이 네. 많이 유입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공모주가 지금 이렇게 네. 예전보다 조금 분위기도 네. 그렇고 횟수도 네. 덜해졌으면은 네. 뭘로 요즘에는 주로 유지를 해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조금 스타일이 막 이렇게 블로그에 예전보다 뭐 이웃수가 뭐 좀 준다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뷰수가 많이 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그렇게 뭐 연연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제가 조금 또 특이한 게 팬층이 정말 좀 두껍기는 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시는 분들이 특히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80%는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전처럼 예, 공모주가 많지 않더라도 그냥 뭐를 이렇게 유인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했던 패턴들을 꾸준히 예, 그냥 그거 위주로 알려드리는 것 역시 같아요. 또 주관이 있는 투자에 의한 맞습니다. 주관이 있는 블로그 운영. 블로그는 네. 개설하신 지 얼마 되셨죠? 2015년도에 개설을 했으니까 지금 11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와, 하시면서 진짜 많은 일이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예, 지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지칠 법도 한데 예,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계속하고 있네요. 팬들이 두껍다. 네. 블로그는 누군가가 하겠다 그러면 추천, 비추천 11년차 블로거로서 돈을 생각해가지고 나 블로그를 해서 돈 벌 거야 라고 하면은 저는 비추하고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좀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나의 자아 실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예,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기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숙제였잖아요. 그림 일기 숙제였죠. 맞아요. 근데 일기 지금은 짜면서.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졌어요. 왜냐면 지금은 뭐 이렇게 문자를 내가 글을 쓰지는 않는 세대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발자취를 좀 남길 수 있는 일기 같은 그런 것들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조금씩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블로그가 조금 더 저는 솔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타는 약간 좀 보여주기 그렇죠. 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나의 발자취를 좀 남길 수 있는 나의 삶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오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할애하세요? 블로그를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을 때는 솔직히 하루 종일 하는 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5개 이상 포스팅이 올라간다 이럴 때는 정말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날도 있고요. 근데 제가 2020년도 이후로부터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꼭 올려요. 지금 제가 21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해외에 있어도 쓰거든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무감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니까 내가 그걸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하시는 일이 블로그 쓰시는 거, 유튜브 하시는 거, 그리고 강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부로서 네네네 아이들 케어하고 아이들 케어하시는 살림하고 네네 그래도 뭔가 항상 꿈이 있는 맞습니다. 주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책을 또 뭐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무언가를 또 꿈꾸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 대상으로 강의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제 꿈의 종착지는 저는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사회초년생들이 우리가 금융교육 받을 수 있는 데가 정말 막혀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서도 조금 주식이나 펀드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정말 교과서에 있는 게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금융교육을 너무 못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돈 생기면 어떤 거 투자할 거야? 라고 했더니 비트코인?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슈인슈딸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투자할래? 그러면 뭐 단순하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들어본 거. 그렇죠. 누가 또 수익이 많이 났더라 이런 것들. 요즘에는 물어봤더니 하이닉스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교육 없이 정말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 그런 것들에 되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업주부의 롤모델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완전 성공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왜 엄마가 너의 롤모델이야? 라고 했더니 의미에서? 엄마는 무슨 일을 할 때 참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을 할 때 엄마처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그 큰애같이 금융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애들을 이제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제는 정말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제 올 여름까지 성인들을 위한 재테크 강의를 마치게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가 그런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백화점, 문화센터 뭐 이런 데서 강의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초점을 좀 옮겨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해야 될까 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먼저 내가 해줘야 좀 가장 보람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께서 사실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재테크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있는데 그런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친구들을 먼저 좀 시작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자립청소년들이더라고요. 아, 자립청소년. 예, 그래서 정말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자립을 해서 사회에 막 발을 디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친구들한테 아, 내가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도와줘야겠구나. 진심의 마음으로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감동이네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는 어쨌든 소위 재테크라고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네, 네. 자기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은 네,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런 쪽을 초점을 맞추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아니면 투자가 지금은 필수인 시대라고 하니까 네. 거기서 소외받지 않게 그 부분까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두 개 다 알려주고 싶어요. 예, 근데 이 자립청소년 아이들이 살면서 금융교육도 잘 안 돼 있지만 삶의 교육도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많이 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위 지인의 결혼식을 갔는데 축의금을 얼마 할지 몰라가지고 10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가슴이 탁 내려앉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 이런 것조차 우리 사회가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어디에다가 물어볼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금융교육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거, 뭐 예를 들면 은행이 하는 일과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아이들이 모르니까 증권회사 어플, 그 다음에 은행 어플 까는 일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금융상품의 종류들,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알아야 되는 그 최소한의 지식들, 그런 것들까지 함께 이제 알려주려고 하고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의 개념들도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인식시켜주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네.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예, 예. 그 내용을 들으면 네. 진짜 찐 조언을 듣는 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정말 기본기를 다지는 네, 네.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그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방법, 고금 예적금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떤 주식을 사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물론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따른 동반된 리스크들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좀 해주고 싶고요. 원금을 지키는 그 투자를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어요. 원금을 지키는 투자. 네, 네. 약간 워렌 버핏 생각납니다. 네, 네. 슈렌 버핏. 슈렌 버핏. 그러니까요. 네. 작가님은 파킹 통장 같은 걸로는 네. 뭐를 쓰고 계세요? 파킹 통장 사실 질문 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파킹 통장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증권회사에 있는 CMA. CMA. 네, 그러니까 파킹 통장이 단어 그대로 파킹하듯이 넣다 뺐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권회사 CMA랑 또 하나는 저축은행. 네,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이 확실히 금리가 좀 높기는 네. 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합니다. 공모주를 조금 더 우대해주는 증권사. 증권사. 네, 증권사 CMA 위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저는 공모주 투자를 정말 균등만 해요. 비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대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요즘에 제2금융권들 위주로 해서 요즘에 파킹 통장 금리가요. 3% 넘는 곳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 데 위주로. 근데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CMA와 파킹 통장의 금리를 싹 정리를 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고 금융회사의 그 파킹 통장이나 CMA를 개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출금을 하고 싶어도 출금한도 제한 때문에 당체 계좌 개설을 해도 출금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입금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이 없다 보니까 출금을 거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도 제한으로 해서 뭐 매일 100만 원씩 출금한다던가. 그런데 제2금융권은 그 한도 제한이 조금 더 푸는 데 있어서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제2금융권 위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너무 고맙게도 예금자 보호가 1억으로 올라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눠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별로 1억이죠. 네, 네, 그렇죠. 금융기관별로.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억이 없다고. 저도 아까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게 1억이 파킹에 있다. 네, 맞아요. 1억을 넣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막 이렇게. 아, 너무 솔직하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절세도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네, 세금 네, 아껴야죠. 네, 그러면 네. 유의해야 될 뭐 그런 절세 전략 최근에 네, 또는 네. 아이템 상품 네. 좋은 게 혹시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ISA 계좌예요. 아, 근데 ISA 계좌는 우리가 절세 때문에 가입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ISA 계좌가 이제 3년 단위로, 3년이 이제 만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전부 다 해지해서 현금화를 해서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해당되는 그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ISA 계좌에 국내 주식 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배당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매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 계좌에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거죠. 그거는 차라리 딴 걸로 채워주는 게 그렇죠. 세금 그러니까 나오는. 세금에 관련된 것들, 세금이 나오는 뭐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에 관련된 것들을 ISA 계좌로 투자를 하시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국내 지수 ETF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내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도 2천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국내 주식을 하기에는 어차피 세금이 없는 건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렇죠. 굳이 ISA 계좌를 쓰게 되면 계좌가 아까운 거죠. 거기는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러면 해외 주식. 네, 해외 ETF 같은 것들, 해외 지수형 ETF 이런 것들이나 뭐 ELS라든가 그런 것들로 예, 저는 할 것을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의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왠지 슈엔슈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ISA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강의 중에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나는 절세 상품들이 이제 일반 계좌로 바뀌거나 그쵸, 아니면 개설을 못 해버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페널티들이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적절하게 배우자 계좌도 예,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세 관련된 계좌도 뭐 저율과세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조건 다 해요. 그런 것들은. 예,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예, 무조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이제 좀 고충을 겪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2천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2천만 원 살짝 넘어서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제 계좌에 있는 그 수익금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예,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과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은 미리 1년 전에 다 계산을 해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예적금을 조금 뭐 만기를 미뤄서 받는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땡겨서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절을 합니다. 아니면 뭐 잠깐 주식을 팔아가지고 맞췄다가 뭐 다시 산다거나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조금 자산 배분이 되게 확실하게 돼 있는 편이라서요. 예, 이 금액은 딱 예적금, 이 금액은 주식, 이 금액은 뭐 ELS, ETF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투자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상의 소득을 내시더라도 네, 어쨌든 네. 2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게끔 그거를 조정하신다. 와, 되게 유용한 팁을 주셨네요. 예, 은근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네, 멍하고 있다가 넉넉히 있다가 맞죠. 안 돼서 보니까 네. 내가 언제? 네, 막 이런. 그렇죠. 근데 막 100만 원 넘었어.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융소득 종합세만 억울한 게 아니라 건보료를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로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신랑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한 번도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10월 달에 건보료 대상이라는 통지를 딱 받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건보료 많이 내요.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빠지게 됨과 동시에 건보료 대상이 된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아, 너무 중요한 또 보통 때 머니올라에서 들어볼 수 없는 또 이런 살림과 관련된 깨알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주로는 주식
부동산 뭐 이런 네, 변동성이 네. 크고 그만큼 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은 슈엔슈님이 나오셨을 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적금, 네, 금리 높은 예금, 고금리 예금, 네. ELS 네. 이런 투자 전략은 2026년 6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네, 네. 사람들의 탐욕이 극대화되기 쉬운 맞아요, 장세에서도 맞아요. 네, 네. 유효한가요?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저는 재테크 강사고 제가 주식시장에 정말 오랫동안 있었고 증권회사에 재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제발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수익 내기 위해서 해놓고 하루 종일 어플 틀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 10,000원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막 내가 아이들한테 육아하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막 퇴근해서 온 신랑한테 괜히 짜증을 낸다거나 저는 그러면 주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건데 그거 스트레스 받을 거면 그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될 범위 안에서만 주식을 하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테크 하면서 사실상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적금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한테 그럼 슈엔슈님 예적금 어떻게 갖고 계세요? 라고 하는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2022년도에 그때 이제 하반기에 예적금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때 지금 그런 금리가 있었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적은 금리가 막 6, 7%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기로 가입했었던 그 적금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을 이제 최장 연장을 시키면 7년에서 10년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를 더 늘려가지고 얘네들은 계속해서 제 분신과 같이 갖고 있을 생각이고요. ELS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품이기는 한데 저는 20년 정도 투자하면서 ELS로 한 번도 손실난 적이 없거든요. 예, 원칙만 잘 따르는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E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보다는 그래도 연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10% 이상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하이닉스 하루 잘 투자해가지고 10% 이상 수익이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날들은 사실 많지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용으로 그 다음에 ELS는 ELS 투자용으로. 왜냐면 ELS는 그만큼 또 스트레스는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ELS도 사실은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관세 전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작년 4월이었거든요. 그때 ELS 비중을 완전 많이 늘렸었어요. 그때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때 쿠폰이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10월, 11월 달에 이제 상환이 됐을 때는 그거를 조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올해 이란 전쟁으로 또 그때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때 또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시기들이 왔을 때는 조금 과감 없이 이렇게 늘리는 그런 투자들도 조금 해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나중에 훗날 어떻게 기록될까요? 정말 정신없는 시장이었다. 변동성이 정말 컸던 극대화된.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지수 영역대를 지금 가고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4,200으로 마감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근데 4,200 됐을 때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증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그죠 9,000선 근처까지 또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 공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5,000 간다고 해놓고서 넘으면 어떡하냐. 공약이 잘못됐다. 그럴 정도로. 와. 그럴 정도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에 내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순응해라. 왜냐하면 내가 봤어도 지금 시장이 너무 높아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올해는 여러 가지로 기록에 많이 남을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하도 그래서 이제야 주식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주위에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제 정말 참다 못해서 이제는 나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뭐 포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떤 조언을 주세요? 이제서야 하겠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기사를 보면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빼가지고 그거로 막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용감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목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불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10% 정도만 빠져도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걸 날리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되다 보니까 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한 주당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했을 때는 좀 ETF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은 ETF들이 있거든요. 반도체 ETF들. 예, 그런 것들은 한 주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한 10만 원, 20만 원대면 살 수 있거든요. 한 주당. 그런 걸로 한 주씩, 두 주씩 먼저 접근을 좀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애초부터 목돈을 다 넣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무조건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아무리 장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네, 분할 나의 매수.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네. 매도도 분할이 좋을 것 같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슈엔 씨님께 또 연락이 오는 그런 자립 청소년 관련 또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자립 청소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에게 얘기해 주셔서 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뜻을 가지셨으니까 또 저희 머니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도 시작해보지 않은 영역들을 좀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저의 그게 소확행이거든요. 사실 저는 행복이 별게 없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좀 남들이 안 해봤는데 이 일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일들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기관에서 연락이 좀 온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좀 검토해보고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곳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정말 당장 달려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반에 저는 그렇게 돈 욕심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막 돈의 욕심이 많지 않으니까 뭐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재테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많은 분들이 저를 또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강의를 오시던 그 다음에 뭐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봐주셔서 그 도움 주신 것들 이제 제가 사회에다가 계속해서 좀 많이 뿌리고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런 분이 또 계실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뵀던 그런 많은 머니올라 패널분들과 또 다르게 자기만의 색깔과 주관을 갖고 계신 슈엔슈님과 오늘 오랜만에 말씀을 나눠봤고요. 제가 여쭤봐야 될 거 다 여쭤본 거 맞나요? 혹시 또 뭐 놓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이제 뭐 앞서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포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안 빠질 수는 없어요. 남이 이렇게 벌었다는데 나는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이 또 막 이렇게 성과급을 받는다는데 나는 못 받는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나를 자꾸 이렇게 좀 낮추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 자체로도 굉장히 또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존재감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계단 오르듯이 한 주씩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왠지 이런 말로 들려요. 저는 전익 없어도 괜찮다. 그렇죠? 주식시장 계속 될 거고. 그럼요. 지금부터 기회는 많고. 또 주식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ELS로 지금 거의 수십 년간 한 번도 손해 안 보고. 손해 안 보는 투자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요즘에도 주식 비중이 많지 않고 예금과 적금 비중이 더 높으신가요? 제가 이제 지난 봄학기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예적금 비중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증권회사에 있을 때는 당연히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는 무조건 저는 예적금의 비중이 항상 좀 많아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전업주부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텐데 신랑이 벌어온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벌어온 그 돈을 조금이라도 손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금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제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적금의 비중이 당연히 훨씬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평가 금액으로 따져봤더니 어머 주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너무 주식장이 좋았어요. 평가 금액이 그런 거지 원금으로 따졌을 때에는 당연히 예적금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평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익난 주식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거지 단순하게 그냥 원금으로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도 예적금의 비중이 훨씬 높더라. 앞으로도? 네, 저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비중을 더 늘릴 거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저는 더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본을 벗어나려고 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본으로 네. 돌아오는. 갖고 있는 걸 잘 팔자. 네. 갖고 있는 걸 잘 팔자. 네. 너무 욕심내지 않는 저희 재테크 멘토, 국민 멘토 중에 한 분이신 슈엔스 작가님 오랜만에 모셨고요. 부디 다음번에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네네. 1년이 넘게는 너무 길어요. 그거보다 좀 짧은 네. 이렇게 텀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충분히 정말 다른 그리고 오늘 얼마나 깨알 정보 많이 주셨어요. 진짜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ISA 관련해서도 절대 국내 주식 담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그런 조언들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도 꼭 내가 도움이 될까? 이런 기우란 내려놓으시고 자신 있게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꼭 너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뵐게요. 그때도 그래도 장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또 뵙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